바다는 모든 것을 삼킨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 바다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북한 원산 앞바다 수심 40m. 한 여성이 그곳에서 1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화영, 45세. 북한 최고의 여성 잠수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날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산소 게이지는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선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선실 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물속에 떠있는 남자의 시신을.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김준호. 10년 전 탈북을 시도하다 바다에 수장된 줄 알았던 남편. 입에서 기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딘가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이야기는 7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월 7일 새벽 6시 원산시 송평구역의 한 아파트. 이화영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17세 딸 수정이와 단둘이 사는 이 집은 10년 전 남편이 떠난 이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벽의 초상화도, 낡은 소파도, 깨진 찻잔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집은 2014년 2월 14일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화영은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며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는 작은 mp3 플레이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만 노래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자신도 남편과 함께 그 노래들을 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중국 브로커에게서 구한 CD.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노래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똑똑똑, 아니,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화영과 수정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보이부. 화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 그 앞에 민간인 차림이지만 더 위험해 보이는 남자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군 정찰국 소속 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보이부와의 합동작전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소집. 그 두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화영은 딸을 학교에 보내고 차에 탔습니다. 말없이 달리는 차 안. 긴장된 침묵. 그리고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봉투. 3일 전 중국 화물선 한 척이 북한동해 해역에서 침몰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원산항에서 북동쪽 12해리, 수심 40m, 그 배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영이 찾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딸 수정이가 올해 대학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 지망이라고 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임무를 실패하면 딸의 성분이 어떻게 될지 잘 알 거라고. 10년 전 일도 있고.
화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원산항 군사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부두였습니다. 녹슨 크레인, 낡은 잠수정, 분주한 군인들. 화영은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 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잠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년간 입어온 이 두꺼운 옷.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 건장한 체격. 자신을 김철수 대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작전. 단순한 물건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잠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찰국 요원이 왜 직접 잠수에 참여하는지 화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위도 박민수도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화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침몰선의 이름 하얼빈호. 중국 국적 화물선. 3일 전 새벽 2시경 폭풍우 속에서 침몰. 선원 7명 전원 사망. 시신은 이미 회수됨. 찾아야 할 물건은 선장실 금고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영은 침몰선 사진을 봤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심 40m 바닥에 거꾸로 박혀 있는 거대한 선체. 위험했습니다. 산소 부족, 질소 마취, 내부 갇힘 위험. 하지만 화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잠수부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시간 후 출발.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탈북 48시간 전. 2024년 1월 8일 오전 10시. 보트가 침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3일 전 폭풍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화영, 김대위, 민수. 세 사람이 잠수 준비를 했습니다. 산소 60분, 선장실까지 15분, 수색 20분, 복귀 15분. 여유는 10분뿐이었습니다. 화영은 산소통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했어도 매번 긴장됐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작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일 때문에 더 긴장되는 거 아니냐고. 화영은 민수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사생활을 조사했느냐고. 민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탈북 시도하다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 이번 임무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무슨 뜻인지 화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입수 준비. 화영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 10년 전 남편을 삼킨 그 바다. 입수.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햇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수심 10m, 20m, 30m. 귀가 먹먹했습니다. 압력을 보정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 수심 40m. 바닥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침몰선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착? 선체 확인. 세 사람이 침몰선에 접근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거꾸로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체 중앙에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폭발로 뚫린 구멍이었습니다. 화영은 알았습니다. 이 배는 폭풍으로 침몰한 게 아니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이 배를 폭파시켰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민수가 저 구멍으로 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물었습니다. 폭풍우가 아니네. 김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잡담 금지. 진입한다. 구멍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천장이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잔해들, 서류들, 기름,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에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장실은 3층,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니, 배가 뒤집혀서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화영이 한 선실문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 틈새로 뭔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선실 안에 시체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선원복을 입은 중국인 남성. 그런데 등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김대위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위가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넘어가자고. 우리 임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총상이라고. 화영이 항의했습니다. 화영 동지는 물건만 찾으면 된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화영은 불안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니, 내려갔습니다. 뒤집힌 배에서는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 화영의 산소 게이지가 40분을 가리켰습니다. 김대위가 무전했습니다. 시간 확인. 15분 경과.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더 좁고 문이 더 많았습니다. 화영이 한문 앞에서 또 멈췄습니다. 민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문 손잡이를 만졌을 때 손잡이가 살짝 따뜻했습니다. 이 문은 최근에 누가 열었다고 20년 경력이 말했습니다. 김대위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3일 전에 침몰했는데 손잡이 온도로 알 수 있다고 화영이 말했습니다. 20년 바다에서 일했다고. 민수와 김대위가 서로를 봤습니다. 민수가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문을 밀었더니 안은 빈 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자. 도와주세요. 2024년 1월 6일 화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고. 김대위가 배는 3일 전에 침몰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시간이 없다며 계속 가자고 말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중국어로 선장실이라고 적힌 큰 문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장실, 책상, 의자, 침대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금고에 접근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칵 금고가 열리자 금고 안에 있던 방수 가방을 민수가 꺼냈습니다. 김대위가 안 열어보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 확인한다고 철수하자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임무 완료. 하지만 화영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전부? 이것 때문에 자신을 협박하고 딸을 볼모로 잡았다고? 화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의 얼굴. 화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남편 김준호 37세 때의 모습, 10년 전 탈북 시도 전날 찍은 사진. 화영은 이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왜 중국 화물선 선장실에 남편의 사진이 있습니까? 민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수첩을 급히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소 20분 남았다고.
빨리 나가자고. 김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침몰선을 빠져나와 로프를 잡고 상승했습니다. 수심 30m, 20m, 10m. 햇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의 사진. 왜 거기 있었습니까? 그리고 벽에 긁힌 글자. 3일 전 침몰한 배에 일주일 전 글자. 모든 것이 꼬여 있었습니다. 수면에 도착해 보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방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대위가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임무 완료. 귀환하자고. 화영은 몰래 수첩을 잠수복 안에 숨겼습니다. 민수가 화영을 봤습니다. 뭔가 숨긴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화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화영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원산항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영은 잠수복 속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탈북 24시간 전 2024년 1월 9일 밤 10시 화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을 떨며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중국어.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이화영. 실패. 화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 3월. 제시도 계획. 2016년 8월. 중국 도착. 돈 모으기 시작. 2020년 11월. 코로나. 북한 봉쇄. 계획 연기. 2023년 12월. 마지막 기회. 수정이 대학 가기 전. 2024년 1월 3일. 하얼빈호 탑승. 북한행. 마지막 페이지. 화영아, 미안해. 이번엔 꼭 성공시킬게. 우리 다시 만나자. 준호. 화영이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딸을 데리러 돌아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화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혼자 보위부의 감시를 견디며 딸을 키웠습니다. 성분 나쁜 집안의 어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6일. 배에 문제 생김. 선원들 이상함. 1월 7일. 선장에게 들킴. 위험. 1월 8일. 배가 폭발. 이게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다. 화영아, 미안해. 끝내 못 만나겠네. 화영이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1월 8일 배가 폭발하는 날 자신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똑똑. 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엄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금방 나간다고 했습니다. 수첩을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일어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울고 부은 눈. 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거실로 나와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저녁 김치와 옥수수밥. 오늘 뭐 했냐고 딸이 물었습니다. 화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 딸이 또 잠수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대답했습니다. 응. 딸이 위험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나만 갈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딸이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화영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니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딸이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 두고 어떻게 가냐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화영이 말했습니다. 화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딸이 울먹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화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운 딸. 하지만 이제 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처럼 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수첩, 일주일 전 글자, 폭발한 배, 총상 입은 시신, 민수의 의미심장한 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새벽 3시 다시 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화영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잠수복을 챙겼습니다. 딸의 방문은 닫혀 있고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영은 딸을 안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원산항 부두.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영은 어제 사용했던 보트에 올라 잠수 장비를 챙겼습니다. 산소통, 손전등, 로프. 혼자 하는 잠수.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보트 엔진을 켜고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침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기 전 1시간 정도의 시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할 시간. 화영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확인했습니다. 60분. 충분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선실로 가서 남편의 흔적을 찾는 것. 입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수. 혼자였습니다. 동료 없이, 확보 없이, 어제와 같은 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심 40m 도착. 침몰선이 보였습니다. 구멍으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선장실로 가지 않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글자를 발견했던 선실. 도와주세요. 2024년 1월 6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쳤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거운 방수 가방. 안에는 옷가지들, 남자 옷, 그리고 중국 신분증. 사진을 봤습니다. 10년이 지난 남편의 얼굴.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남편이었습니다. 이름은 장희. 가짜 이름. 그리고 또 다른 것. 선박 티켓. 2024년 1월 10일. 한국행. 가방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딸의 낡은 사진.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 글씨. 수정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가족을 데리러 돌아오려 했습니다. 화영이 선실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및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 2024년 1월 6일. 배가 이상하다. 선원들이 계속 나를 감시한다. 선장에게 들킨 것 같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화영이와 수정이가 기다린다. 1월 7일. 선장이 나를 불렀다.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불안하다. 1월 8일 새벽. 폭발음. 배가 흔들린다. 선원들이 총을 쏜다. 나를 이 방에 가뒀다. 탈출해야 한다. 화영아, 미안해. 마지막 페이지.
물이 들어온다. 배가 가라앉는다. 이제 끝인 것 같다. 화영아, 수정아 사랑한다. 미안해.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다. 화영이 노트를 꼭 껴안았습니다. 물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 이 방에서 혼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영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제 본 시신은 선장실 근처였습니다. 왜? 남편은 이 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왜 다른 곳에? 화영이 산소 게이지를 봤습니다. 15분 남음.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내려갔습니다. 선장실로 갔습니다. 어제 갔던 그곳, 문을 열었습니다. 선장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뒤집힌 책상, 의자, 그리고 화영이 어제 보지 못한 것, 책상 아래 숨겨진 작은 문. 화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공간, 창고 같았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화영이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시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신의 옷이 최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영이 남편의 손을 펼쳤습니다. 중국 신분증, 한국행 선박 티켓, 그리고 낡은 딸 사진. 누군가 남편을 이곳으로 옮겨 이것들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왜? 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배의 침몰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붙어 있는 서류들. 중국어. 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탈북자, 운송, 금액. 이 배는 탈북 브로커 배였습니다. 남편만 태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북한 이름들과 금액, 1인당 1만 달러, 10명, 총 10만 달러. 그리고 상단에 2024년 1월 5일 운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영이 주변을 보니 벽에 비슷한 서류들이 더 많이 붙어 있었고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화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보위부, 탈북 브로커 배의 보위부 도장? 이게 무슨... 산소 게이지가 울렸습니다. 5분 남음. 위험 신호. 화영이 급히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선장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무전기를 껐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앞에서 손전등 빛이 보였고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문 뒤로 숨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가까워졌고 무전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 화영 동지가 여기 왔을 거요. 찾아야 하오. 수첩을 가지고 있소. 화영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 그리고 다른 잠수부 둘. 세 사람이 선장실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화영은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산소 3분 남음. 구멍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침몰선 밖.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너무 빠르면 감압병 위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산소 1분. 수심 30m, 20m. 산소가 떨어지고 호흡이 막혔습니다. 수심 10m. 정신이 흐려지고 수면이 보였습니다. 수면 돌파, 마스크를 벗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보트에 올라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트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화영이 보트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화영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수첩을 내놓으라고 말하자 화영은 무슨 수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제 선장실에서 가져간 그 수첩. 화영이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추궁이 아니라고. 도와주려는 거라고. 화영이 멈칫했습니다. 도와준다고? 민수가 화영을 컨테이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단둘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화영이 놀랐습니다. 정찰국 요원이 민수가 5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도 그 일부라고. 화영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얼비노는 탈북 브로커 배가 맞지만 실제로는 보이부가 운영하는 함정배라고 탈북자들을 태운 척하고 중간에 배를 폭파시켜 탈북자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뒤 브로커 돈을 보이부가 챙기는 완벽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간 계속된 사업이었으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번 1월 5일 운항이 마지막이었는데 증거가 너무 많이 쌓여서 배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장시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영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USB를 회수하러?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USB에는 증거가 있다고. 보이부의 범죄 증거, 명단, 금액, 도장, 모든 것.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탈북할 계획이었다고. 한국에 가서 폭로할 거라고. 화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 때문이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하얼비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만 특별하게 다뤄졌다고. 선장이 준호를 따로 가둔 이유는 그가 중요한 사람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누구냐고 묻자 민수는 당신이라고 대답하며 북한 최고의 여성 잠수부인 화영을 나중에 협박할 인질로 보이부가 준호를 살려두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영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이부는 준호가 살아있다는 것도 돌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배를 폭파시켜 준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인질로 화영을 협박할 계획이었지만 실행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USB를 먼저 가져가 계획이 꼬였습니다. 민수가 함께 탈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USB와 준호의 시신 둘 다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보이부를 폭로하고 준호의 복수도 하자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어떻게 하냐고 묻자 민수는 하얼비노 잔해에 작은 잠수정이 하나 더 숨겨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USB가 없어진 걸 보이부가 알면 당신과 딸을 가장 먼저 의심할 겁니다. 남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위였습니다. 민수가 화영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고 김대위가 지나간 후 속삭였습니다. 김대위는 보이부 사람입니다. 감시자죠. 화영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보이부가 남편을 죽였고 자신과 딸을 협박하려 했으며 USB가 없어진 걸 알면 둘 다 숙청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이미 남한 노래를 듣고 있다는 것. 언젠가 딸도 준호처럼 혼자 탈북을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영이 딸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자유를 이제 딸과 함께 찾아야 한다고. 탈북 12시간 전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 화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민수와의 계획대로 밤 10시에 부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딸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화영이 딸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필체. 화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먼저 갔어요. 엄마가 어제 한 말 진심이었죠?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나 잡았어요. 박민수 아저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못 가실 것 같아서 나 먼저 갈게요. 남한에서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화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먼저 갔습니다. 민수와 함께. 언제? 어떻게? 화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밤 10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럼 딸은? 화영이 일어났습니다. 부두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30분 후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보트를 찾았습니다. 민수의 보트 있었습니다. 화영이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딸도 민수도 없었습니다. 화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수평선 위에 작은 점, 멀어지는 보트. 화영이 다른 보트를 찾았습니다. 군용 보트, 잠겨 있었습니다. 화영이 문을 부쉈습니다. 20년 경력, 보트 조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보트를 향해 전속력으로. 딸을 따라서. 보트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앞 보트도 빨랐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화영이 무전기를 켜고 소리쳤습니다. 민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정아. 그제서야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못 가실까봐 먼저 갔어요. 민수 아저씨가 안전하게 데려다 준대요. 엄마 나 남한에서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엄마도 올 거죠? 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딸이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화영이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00m, 150m, 100m. 앞 보트가 보였습니다. 민수와 딸. 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침몰선 지점에 도착하자 민수의 보트가 멈췄습니다. 화영의 보트도 도착했습니다. 화영이 민수의 보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딸과 엄마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곧 올 거라고. 민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침몰선 안에 숨겨진 잠수정을 타고 한국 해역까지 갈 수 있다고. 잠수정을 찾아야 하고 준호의 시신을 증거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영이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돌아와야 한다고. 화영이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을 데리러 3번째 잠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침몰선 내부로 진입해 선장실을 거쳐 비밀 계단 아래 컨테이너까지 도달했습니다. 남편의 시신, 화영이 준호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남편,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미안해요, 늦었어요 라고 속삭였지만 이제는 남편이 원했던 대로 딸과 함께 떠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거운 시신을 끌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손전등빛이 보이더니 김대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화영 동지, 거기 멈추시오. 김대위가 수중총을 화영에게 겨누며 시신을 놓으라고 명령했지만 화영이 거부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날아온 작사를 화영이 간신히 피하자 벽에 박혔습니다. 김대위는 곧바로 재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손전등이 나타났고 수중총을 든 민수가 김대위를 겨누자 돌아본 김대위를 향해 민수가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김대위, 당신도 보위부의 범죄를 알고 있었소. 이에 김대위는 알고 있었소. 하지만 명령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대치한 순간 김대위는 화영을 겨냥하고 민수는 김대위를 겨냥한 채 시신을 꼭 아는 화영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 긴장이 흘렀고 김대위가 민수 동지, 당신도 가족이 있소 생각해 보시오라고 말하자 민수는 바로 그래서 가는 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작살이 날아가 김대위의 어깨를 맞췄고 김대위가 벽에 부딪히며 수중총을 놓쳤습니다. 김대위도 반격했지만 작살은 빗나갔고 민수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퍼졌습니다. 화영이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민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부상당한 김대위가 벽에 기대 허우적거리는 사이 화영이 시신을 끌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구멍을 통해 무거운 시신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다리에 피를 흘리며 따라왔습니다. 화영이 민수를 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수면을 돌파하자 기다리고 있던 딸이 손을 뻗어 화영을 끌어올렸고 시신까지 끌어올린 세 사람은 보트에 누워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수가 침몰선 내부에 숨겨진 소형 잠수정의 위치를 설명했고 세 사람은 준호의 시신과 함께 그것을 찾아 탑승했습니다. 한국 해역까지 3일이 걸린다는 민수의 말에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후 좁고 어두운 잠수정 안에서 화영, 수정, 민수, 그리고 준호의 시신까지 4명이 함께 천천히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화영은 평화로이 잠든 딸의 손을 잡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화영은 준호의 손에 쥐어진 결혼 반지를 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준호를 삼킨 바다가 이제는 자유로 가는 길이 되어 보였고 민수가 2시간 후면 한국 해역이오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후 한국 해역? 해군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잠수정을 수면 위로 띄웠습니다. 해치를 열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화영이 딸을 깨웠습니다. 수정아, 일어나 도착했어. 딸이 눈을 떴습니다. 햇빛을 보고 울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경비정으로 딸과 민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시신도. 해군이 물었습니다. 귀순하시겠습니까?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화영이 준호와 자신의 반지를 빼내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결이 일며 사라지는 반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수정이랑 함께 왔어요. 자유로운 곳으로, 당신이 원했던 곳으로.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 목까지 사랑해요. 파도가 대답하는 것처럼 철썩였습니다. 화영이 돌아섰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영과 딸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둘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안도의 눈물, 모든 것이 섞인 눈물. 경비정이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수평선 너머로 육지가 보였습니다. 한국, 부산,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화영은 남한을 처음 봤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가려던 곳. 이제 자신이 도착했습니다. 딸과 함께
준호의 희생 위에 경비정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화영과 딸이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화영과 딸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부두에 섰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화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하늘. 준호도 10년 전 탈북을 꿈꿨을 때 이 하늘을 봤을까요? 화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화영과 딸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배울 것입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가 원했던 삶, 자유로운 삶. 작은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화영과 딸 단둘이.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화영이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으며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자라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북한에서도 봤던 별.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준호도 저 별이 되었을까요? 화영이 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해냈어요. 48시간의 선택. 우리가 옳았어요. 1년이 지난 2025년 1월 해운대 해변. 화영과 딸이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딸은 외국어 전공,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원했던 것. 화영은 20년 경력을 살려서 해양안전 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화영과 딸이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 높은 빌딩, 많은 차, 밝은 간판. 딸이 감탄했습니다. 화영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준호의 사랑이 있었으니까.